공룡은 공자의 20대 후손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유분방한 성격에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성품 자체가 배우는 것을 좋아하여 여러가지 학문을 두루 섭렵했다고 합니다. 공룡이 10살 때 하남윤이었던 이응이라는 자가 상당한 명성을 날렸기에 공룡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여 그의 문화에 들어갈 마음을 먹습니다. 이응의 집에 도착한 공룡은 문지기에게 나는 이응의 가문과 교류하던 사람의 자손이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응은 공룡에게 와서 그대의 고명하신 조상님께서 일찍이 나와 교제를 하신 적이 있는가 라고 물었고, 이에 공룡이 저의 성군이신 공자와 군의 조상이신 인호군은 덕과 일을 나란히 하셨으며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공룡의 가문과 이응님의 가문은 대대로 통하는 집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태중태부 진위가 와서 먼저 와있던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렸을 때 영리하다고 커서까지 반드시 그렇겠는가 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공룡은 말씀을 듣고 보니 진위님은 어렸을 때 총명했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공룡의 발언에 이응은 크게 웃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고명하고 장대하니 반드시 큰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룡이 13살이 되던 해에는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이를 너무 슬퍼한 나머지 간신히 부축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상했다고 하며 이를 본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의 효심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16살이 되어서는 십상시들에게 모함을 당해 도주 중이던 장검을 숨겨줬다가 발각되어 형 공포와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장검을 숨겨줬을 때 공포는 당시 외출 중이었기에 공룡은 집안으로 받아들여 숨겨준 것은 저이니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의 형 공포는 장검은 나의 벗임으로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왔으니 죄는 나에게 있지 아우의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형제가 서로 죽으려고 다투자 군현에서는 어쩔 줄을 몰랐고 할 수 없이 이를 상부에 보고합니다. 상부에선 공포에게 죄를 물으라는 조서를 내렸고, 이 일로 공룡의 명성은 대륙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공룡은 인재로 이름을 날렸으며 관직에 진출한 뒤 사도 양사의 추천으로 사도부에 소속됩니다. 사도 양사는 탐욕스러운 관리를 비밀리에 조사하여 쫓아낼 마음을 먹고 있었기에 공룡은 그의 밑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며 내관의 친족들도 거리낌 없이 조사하고 그들의 죄를 색출해냅니다. 그러자 공룡의 상관이었던 인물이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여 공룡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래도 공룡은 그들의 죄악을 진술하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동탁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그의 올곧은 정신은 꺾이지 않았는데, 동탁이 폐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룡이 매번 그에 대해 바른 말을 하자 동탁은 그를 좌천시킵니다. 그리고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여 황건적들이 여러 주를 노략질했는데 그중 북해 지역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동탁은 공룡을 북해로 보냅니다. 북해에 도착한 공룡은 가장 먼저 백성들을 수습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한편 경문을 주군에 돌려서 세력을 결집시킵니다. 공룡의 노련한 대처로 황건적의 수령인 장료 등은 20여만의 무리를 이끌고 북해를 떠나 기주로 돌아갑니다. 이에 공룡은 패주하는 황건적들을 격퇴시키고 흩어진 군사들을 모아 주어현도 수복합니다. 그리고 도망쳤던 관리와 백성들이 점차 돌아오자 다시 성읍을 조성합니다. 성읍이 수복되자 학교와 상서를 세우고 현명한 인재를 첨가하여 유학자들이 관직에 진출하도록 도왔으며, 후손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나 사방을 떠돌다가 죽은 사람들을 나무로 만든 관에 넣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또한 군민들 가운데 효행으로 이름이 알려졌다가 일찍 죽은 사람이 있으면 현에서 사당을 지어주도록 했으며, 한 가지라도 선행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정중히 예를 갖추어 대했다고 합니다. 이후 황건적 관해가 이끄는 군대가 침입하여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으나 태사자를 시켜 유비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여 위기를 넘겼고, 원소와 조조의 세력이 강성해졌을 때는 둘 다 한왕실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건한 원년이 되었을 때 원소의 장남인 원담의 공격을 받아 전투에서 패하고 가족들이 모두 원담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고역을 겪습니다. 공룡은 원담과의 전투에서 지고 말 그대로 개털이 된 상태였는데
조조의 옥립을 받은 헌제가 자신을 부르자 그에 응하여 조정에 들어갑니다. 공룡은 조회를 할 때마다 정론을 펼치며 의견을 주도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인정했다고 할 정도로 언변에 능하고 여론 조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술이 참칭을 했을 때 조조는 그와 사돈관계에 있는 태위 양표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공룡은 조복을 입지도 않고 조조에게 달려가 양표의 가문은 4대에 걸쳐 덕망을 쌓았고 주서에 이르길 죄는 당사자만 처벌하지 부자 형제에겐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왜 원술의 죄를 양표에게 뒤집어 씌우려 합니까? 양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조조가 그것은 국가에서 행하는 일이지 내가 알 바 아니라고 답하자 공룡은 주성왕과 주공과 소공의 관계를 예로 들며 아무리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 비판하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누가 너를 따르려 하겠냐고 일침을 놓습니다. 이와 같은 공룡의 발언에 조조는 어쩔 수 없이 양표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조조가 원수에게 승리한 뒤 업성을 점령했을 때 왕가의 많은 부녀자들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원희의 아내였던 견씨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를 본 공룡은 주무왕은 은주왕을 정벌한 후에 달기를 주공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조조에게 보냅니다. 조조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공룡에게 그 문장이 어느 경전에서 나왔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공룡은 지금 니들 하는 꼬라지 보니 예전에도 그랬을 것 같다는 뉘앙스로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아내를 빼앗은 조비와 그걸 용인한 조조 둘을 돌려서 깐 것입니다. 기근이 들어 군사들이 먹을 양식이 줄어들자 조조는 금주령을 내렸는데 공룡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조조에게 편지로 들이댑니다. 공룡은 편지에서 술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가 있어 술을 금한다면 하나라 거란과 은나라 조왕 같은 폭군들이 색을 좋아해 나라를 망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남녀간의 결합은 금지하지 않느냐며 비아냥거립니다. 이처럼 공룡은 조조가 결국엔 한왕실을 없앨 거라고 생각했기에 조조를 비판적으로 보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조조를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그가 무슨 정책을 펼치거나 어떠한 명을 내리기만 하면 그에 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곤란하게 만들거나 망신을 줍니다. 조조는 공룡의 명성과 인지도가 매우 높았기에 겉으로는 너그러운 척 했으나 속으로는 그와 정론을 펼치는 것을 기피하면서 공룡이 자신의 대업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조조는 공룡에게 송권의 사자와 함께 자신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발언을 했다는 죄, 자신과 예영을 공자와 아내로 자칭한 불경을 범했다는 죄,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폐륜적인 발언을 하여 불효를 범한 죄 등 여러 죄목을 들어 처형을 합니다. 공룡의 슬하에는 7세 된 딸과 9세 된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인 공룡이 잡혀가던 날 그 둘은 바둑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큰일이 난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빨리 도망가도록 종용했으나 공룡의 딸은 둥지가 부서졌는데 어찌 알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조조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이 둘도 잡아오도록 합니다. 공룡의 딸은 자신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도 조금도 겁내지 않으며 오빠에게 죽은 뒤에도 혼령이 있어서 우리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이 어찌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룡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목숨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신념을 중요시했고 이는 십상시들이 득세했을 때도 동탁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조조가 패권을 쥐었을 때도 변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룡은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황제인 헌제에게도 서슴없이 직언을 합니다. 헌제가 일찍 죽은 아들들을 불쌍히 여겨 사계절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 공룡은 어려서 죽은 아들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해하나 선대의 황제들이 남긴 법도와 예와 맞지 않는다며 이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룡이 헌제에게 올린 다른 상소문에서는 그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마인드도 엿보이는데 형주의 유표가 거짓말을 하며 공납을 바치지 않고
천지의 제사를 지낼 때 가마를 타면서 천자의 흉내를 내는 것을 알게 된 헌제가 이를 질책하려 하자 공룡은 유표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저 인간 하는 꼬라지 보면 뭐라고 해도 듣는 척도 안 할 건데 차라리 모르는 척을 하는 게 그나마 나라의 권위를 세우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공룡은 유교의 전통을 수호하는 꼬질꼬질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공룡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슨 친함이 있겠는가, 본래 임의를 논한다면 실상 부부 사이에 욕정이 나타났을 뿐 아닌가, 자식이 어머니에게 또한 무슨 친함이 있겠는가, 비유컨대 물건을 병 속에 두었다가 꺼내면 병과 떨어져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은 지금 시대의 이야기에도 파격적인데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가늠이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저런 발언에도 공룡의 명성은 떨어지지 않았고 조조가 꼬투리를 잡을 때까지는 비교적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보면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주춘추의 저자인 사마표는 공룡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다고 비난하였고 호안서에서도 좀 더 넓은 생각을 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합니다. 이들의 말처럼 공룡은 능력의 부족으로 자신의 목적이었던 한왕실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고 결국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한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조조가 직접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조비대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실현된 것은 한나라를 보유하고자 했던 인물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인물들의 중심에 공룡이 있었으니 그가 했던 행동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정사삼국지 물열전 공룡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지적 장판파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